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만나 뵙게 돼서 되게 반갑고요. 제가 이번에 26회 EBS 명품 공인중개사 과정에서 저는 2차 과목에 부동산 공법을 강의하는 고상철입니다.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하고 여러분하고 또 대화를 해야 앞으로 이제 또 진행이 될 거니까 간략하게 제 소개를 한다면 제 이름은 고상철이고요. 공인중개사 부동산 공법 강의한 지 이제 16년 차 됩니다. 그래서 10회 때부터 거의 강의를 시작했으니까 9회 이전에 준비를 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한 15년, 16년 차 됐는데 부동산 관련된 실무 과정도 뭐 토지 개발이라든지 뭐 토지 실무 관련된 규정이나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 같은 거 과정을 좀 강의를 했고요. 앞으로는 이제 1년 동안 여러분하고 2차 과목이죠. 공인중개사 시험의 1차, 2차 과목 중에서 1차 과목은 민법하고 개론이죠. 그 내용은 다 오리엔테이션 때 들으셨을 거니까 전 이제 2차 과목 중에 부동산에 관련된 어떤 실질적인 업무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과목인데 일반인이 볼 때는 부동산 공법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부동산 공법이란 법이 있는 줄 알아요. 그런 법은 없고요. 일반적인 부동산과 공법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같이 뭉쳐서 얘기하는 건데 그 부분은 간단하게 같이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전 대학교 쪽에서 지금 현재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그 부동산 공법 그리고 녹색 건축물 에너지 평가 이런 파트를 숭실사이버대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매일경제 관련돼서는 투자 상담사 관련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인중개사 쪽에서는 부동산 공법만 강의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제가 그나마 좀 나이가 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생긴 거는 막 50대, 40대 후반 같이 보이는데 아직까지 젊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젊으니까 젊은 패기를 갖고 여러분하고 1년 동안 같이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공법이 뭐냐? 그부터 잠깐 들어갈게요. 부동산하고 공법의 합성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부동산이 뭐야? 일반인들한테 너 부동산이 뭐냐?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다. 창피합니다. 부동산 얘기를 했는데 부동산이 뭐야? 그래서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야. 이렇게 초등학교 1학년도 알죠, 그거는. 우리는 동산의 반대말이니까 동산 움직이는 재산이고 움직이지 않는 재산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부터는 공인중개사가 뭐 하는 겁니까? 중개를 하는 거예요. 대상물이 뭐예요? 부동산을 중개하고 중개에 따른 수수료를 먹습니다. 그러면 수수료를 먹을 때, 수수료 받을 때 중개 보수죠. 그러면 어떤 아파트 2억짜리 아파트를 중개를 내가 매도인하고 매수인을 만나서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 만약에 0.9%였다. 중개 보수 수수료가 그러면 2918 180만 원이죠. 매도인하고 매수인한테 180만 원씩 해서 360만 원을 뭐 이제 중개 보수로 받는 거죠. 그런 업을 하는 사람인데 자동차를 중개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부동산만을 중개하는 건데 그럼 그 부동산을 뭐라고 하냐면 민법 99조에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부동산 즉 토지하고 그 위에 있는 건물들이 있겠죠. 정착된 물건인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정착물은 건축물을 말하는 거예요. 아파트, 상가, 공장, 뭐 빌딩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 이 두 가지를 부동산이라 하고 공법이 그러면 뭐냐? 공법하고 이제 사법이 이제 반대말인데 국가가요. 어떤 공익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일방적으로 사인한테 야 이런 국민들의 어떤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이런 행위는 하지 말아라. 야 이거 하지 마. 라고 규제하는 게 공적규제법이라고 그래서 일방적인 규제로 들어가요. 이 개인은 이러한 행위를 할 때 하지 마세요. 라는 규제가 들어가서 이 사람이 그런 행위를 안 함으로 인해서 대다수가 공공복리를 이룰 수 있게끔 하려고 만든 법인데 사법은 뭐냐면 특정한 사인하고 사인이 어떠한 계약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뭐 어떠한 계약관계에서 이행을 안 해. 채무를 이행을 안 한다거나 어떤 소유권 이전을 안 한다 그러면 그 권리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한데 그 법을 일반적으로 사법이라고 하시면 돼요. 저는 사법을 강의하는 게 아니라 공법을 강의할 건데 그럼 대상물이 뭐예요? 이 토지하고 위에 있는 뭐예요? 정착물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요거를 개인이 이용을 하거나 또는 개발을 하거나 할 때 마음대로 이용하지 말라고 규제를 하는 겁니다. 규제한다는 얘기는 이러한 행위를 위반하면 벌을 가겠다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공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러면 공법이라는 거하고 부동산이 합성이 된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토지하고 건축물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규제하는 공법인데 그럼 토지 관련된 것들이 있고요. 건축물 관련된 것들이 있을 건데 법적으로 규제할 때 보면 우리가 40문항이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토지는 현재 26문제 정도, 그리고 건축물은 한 14문제 정도가 나오는데 그거를 통합해서 이제 40문제가 출제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만약에 토지를 갖고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이용하는 거는 아니고 내가 이 토지를 이용하는 데 있어서 정부, 국가가 이러이러한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이건 건드리지 말아라. 이 목적으로만 써라. 다 정해놨어요. 여러분이 정해져 있는 그 용도대로 이용을 하고 그동안 이용되어 왔던 거를 본 거죠. 그렇게 해서 현재 전국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해서 규제를 하겠다. 그러면 공법의 종류가 우리가 한 1300여 개 정도가 있습니다. 1300여 개란 말은 1300개가 될 수도 있고 뭐 오늘 법이 있다가 내일 뭐 법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1300여 개 법 중에서 개정 폐지가 되니까 한 10% 정도가 공법, 우리 부동산 관련된 공법을 한 130개 정도 잡을 수 있어요. 130여 개가 있는데 이 130개를 우리가 공부를 다 해서 중개업을 하는 데서 쓰진 않겠죠. 그래서 그 중에 우리가 시험에서 우리 그 제도가 바뀌기 전에는 9개의 법률이 시험범위였는데 이 9개도 너무 많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꽈락이 제일 많이 나오는 꽈락이 뭔지는 아시겠죠? 40점 미만을 꽈락이라고 합니다. 여기 40문제 중에 16개 미만을 맞추면 자격증이 교부가 안 됩니다. 근데 그게 제일 많은 과목이 이 과목인 이유가 법을 9개를 공부하다 보니까 9개를 공부하다 보면 이 법 공부하다가 다른 법 가면 다 까먹어요. 그러니까 양이 많아서 어려운 거지 내용이 너무 어려워서 어렵다라는 게 보다는 양이 많습니다. 구석구석이 많고. 그리고 6개 중에서도 너무 많아서 이제 9개 중에서 6개 법률을 뽑아서 우리는 토지 관련된 법률 4개, 건축물 관련된 법률 2개에서 40문항을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부동산 공법이 진행이 되면 그러면 40문항이 나오는데 40문항 중에 배치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40문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2.5점이야. 1문제당, 한 문제당 2.5점이기 때문에 40점을 넘기 위해서는 최소한 꽈락을 넘기 위해서는 16문항을 맞아야 돼요. 16문항을 맞춰놔야 일단 꽈락을 넘어가고 나머지 2차 과목에서 점수를 받아서 이제 평균 6점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제일 우리가 토지 관련된 법률이 4가지가 있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하는 법, 그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농지법, 그리고 건축물 관련된 건축법하고 주택법이 있는데 그중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은 너무 길어서 국토계획법이라고 할게요. 근데 문항수가 제일 많이 차지하죠. 현재 우리는 26회를 대비하는 거지만 올해 26회에도 문항수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12문제, 7, 2문제에서 일반적으로 농지법은 공부를 해도 안 해도 거의 비슷하게 맞는데 일단은 12문항 나오는 법이 국토계획법이다 보니까 이 법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법이고 앞으로 토지 이용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라서 공인중개사뿐만 아니라 감정평가사도 우리 그 토지 관련된 부동산 관련돼서 고급 자격증이죠. 거기서도 시험법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이 가장 중요한 법인데 이 법에서 토지 이용 규제를 하고 있는데 왜 하는 거냐? 그거를 알아야 중개업에 내가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실무 과목으로 넣어놨겠죠. 그 중에서 이제 제일 핵심인 국토계획법을 보기 전에 그러면 토지를 내가 갖고 있다고 마음대로 이용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 법에서 정해놨어요. 이 땅은 개발할 땅, 이 땅은 보존할 땅. 정해놓은 상태에서 여러분이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개발 용도라고 해놓고서 얘를 개발할 때는 이렇게 개발해라 정해놔야 되는데 뭐 명칭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국의 땅을 크게 5개로 예전에는 세분했었어요. 그래서 5개로 도시지역이라는 거는 개발 용도로서 개발할 땅들, 그리고 나머지는 비도시 지역이에요.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들. 그건 4가지로 세분했었는데 준도시, 농림, 준농림, 자연환경 분석에서 4가지로 나눴는데 농림지역은 당연히 뭐 할 땅이에요? 보존할 땅이고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보존할 땅입니다. 그래서 농지하고 산림을 보존하기 위해서 건드리지 마세요.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건드리지 마세요. 그래서 여긴 농지하고 산림이고 여기도 거의 대부분 산림이에요. 근데 나중에 도시용지가 부족하면 풀어야 되니까 일단 보존을 좀 하되 개발도 좀 할 수 있게 하겠다. 이렇게 정해놨고 농림지역도 보존을 하되 약간 개발을 좀 풀되 어디가 조금 더 빨리 가냐가 문제인데 준도시가 바로 도시로 가려고 준비하는 땅이고 준농림은 거쳤다가 이제 이 도시로 가려고 했던 땅인데
그 당시에는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이라는 법이 있었어요. 도시계획법. 요 나머지 네 가지는 국토이용관리법이라고 그래서 2000년대 초반까지는 요 두 가지 법으로 전국의 토지를 규제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시험법에 이제 두 개가 법이 따로 있었었는데 난개발이 자꾸 진행되는 지역에 나타난 게 요 준도시 지역하고 준농림 지역에서 난잡한 개발이 일어나더라. 왜 그랬냐? 얘가 일로 가고 얘가 일로 가면서 규제하는 법이 없는 거야.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서 관리하고 나머지는 국토이용관리법에서 하다 보니까 그럼 안 되겠다. 지금 현재 이 용도지역 5가지를 용도지역이라고 하는데 5가지를 뭔가 개편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준도시하고 준농림을 없애버렸어요. 근데 왜 없앴냐? 그거를 없애버리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를 알아야 이제부터 국토계획법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벨로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개발업자입니다. 개발업자가 제일 좋아하는 땅이 뭘까요? 그러면 일단 싸게 사서 싸게 매입해서 비싸게 파는 게 주목적인 사람입니다. 그럼 일단은 개발할 땅을 사야 되는데 이 도시지역 개발할 땅이지만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면 비도시 지역에서 개발이 허용되는 싼 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중에 가장 싼 땅이 뭐냐? 그럼 이게 제일 싼 땅인데 개발이 안 돼요. 보존이 목적이라. 그러면 보존을 하되 개발이 허용되는 땅 중에 준농림이 더 싸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사람들이 개발업자들이 거의 대부분 몰렸던 게 준농림 지역에 많이 몰렸어요. 몰리다 보니까 여기 지역에서 이 수요가 너무 많아서 더 이상 이제 공급이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준도시로 몰려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두 가지 준자 들어간 이 지역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법률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된 건데 그러면 난개발이 뭐냐를 알아야 이 말이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럼 난개발은 뭐냐? 난잡한 개발이다라는 뜻인데 지금 일단 난개발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 잘 보세요. 현재 여기가 이 글씨는 볼 필요 없고요. 그림만 좀 보시면 돼. 도시지역은 먹고 자고 하는 지역을 해서 주거지역, 아파트 짓고 단독주택 짓고 그리고 상업지역은 이제 상업 건물이 있는데 공장지역은 공업지역 그리고 녹지 공간을 만들어놔야 도시 안에서도 쉴 공간이 있겠죠. 그래서 도시지역은 네 가지로 주거, 상업, 공업, 녹지로 구분해놨고 그리고 관리지역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을 알기 위해서는 뒷부분을 가서 제가 설명하고 나서 나중에 이 프린트를 보시면 알 거예요. 그리고 농림지역, 농지, 산림 대부분 자연환경 좋은 산 같은 데가 자연환경 보존지역이었는데 이게 난개발이 발생한 원인이 난잡하게 개발이 됐다는 말은 현재 무작위로 개발이 막 됐는데 나중에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하니까 아차 싶은 겁니다. 난개발이 뭐냐? 계획성 없이 무작위로 막 개발된 형태를 난개발이라고 해요. 그럼 원인이 뭐냐? 원인은 기반시설의 부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쟤 되게 어려운 얘기 하네. 막 이럴 수 있는데 기반시설이라는 거 우리 사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대표적인 시설이 53가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도로, 공원, 학교 여러 가지 우리가 사는데 없어서 안 되는 시설들이에요. 근데 그게 어느 지역 갔더니 50층 건물을 막 쳐놨어요. 근데 도로 1차선이야. 그럼 차 맨날 막히고 힘들어지겠죠. 그럼 애초에 50층 짓기 전에 도로가 어느 정도 수용 인구가 오니까 4차선으로 할 거냐 8차선을 할 거냐 정해놨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 없이 개발만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난개발이 발생했는데 그게 제일 대표적이었던 시가 용인시였었어요. 용인시 지금은 괜찮지만 1997년도 IMF 때 IMF 기억나십니까? IMF 때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 12월 달에 대통령이 되시면서 IMF를 맞았는데 그때 경제 위기가 오면서 기업 줄부도 나고 그러면서 일자리를 많이 잃었죠. 그러면 일자리를 많이 잃게 되면 일자리가 없으면 일자리 창출을 정부가 하기 위해서는 공공사업을 했습니다. 공공사업을 해서 일자리를 창출했었어요. 도로건설, 철도건설 이런 사업을 했는데 지금 IMF 때는 돈이 없다는 얘기죠. 돈이 없으면 공공사업 진행할 수가 없다. 그러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면 그러면 일반인들한테 그러면 니들이 개발을 해라. 그러면 규제를 뭐 할 수밖에 없냐면 완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겠다고 하면서 그 당시에 준농림 지역이 아파트 건축이 허가가 안 났었어요. 아파트가 설치가 금지가 되는데 중농림 지역이라는 지역에다 아파트를 허용하겠다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싼 땅인데 개발도 되고 아파트까지 가능해? 달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는데 일조를 했죠. 그래서 그 아파트를 증거를 보면 여기 아파트를 지었어. 298세대, 297세대, 99세대, 299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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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세대. 조금만 기다리세요. 계속 해야 되니까.
아파트 계속 졌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300세대 넘게 짓는 사람이 거의 없고 299세대에서 끝을 냈어. 그러면 300세대를 더 짓는 순간 문제가 뭔가 있으니까 이렇게 됐겠죠. 네, 학교용지부담금입니다. 그러니까 300세대 이상을 건설하면 이게 만약에 400세대다. 400세대를 건설하게 되면 학교용지부담금을 각 가구당 한 350에서 400만 원 정도를 냈었어요. 저도 물론 내봤죠, 이거. 내봤다가 다시 돌려받았는데 400만 원이라는 내용을 더 내야지만 이 아파트 사는데 이 아파트는 400만 원 똑같은 평수인데 400만 원을 안 내. 299세대라. 그러니까 건축업자 입장에서는 건설사업자 입장에서는 300세대를 질 의미가 없었던 거죠. 뭘 안 내려고요? 학교용지부담금 안 내려고. 그렇다는 얘기는 나중에 여기 299세대밖에 없으니까 나중에 입주를 하고 나면 초등학생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기존에 있던 초등학교 딸랑 하나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딸랑 하나 있고 이 주변에 아무리 찾아봐도 학교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용인시가 2000년대 입주한 인구가 거의 2만 세대가 가까이 되는데 2만 세대에 예를 들어서 4분의 1이 초등학생 있다 그러면 5,000명이에요. 5,000명. 5,000명. 그럼 5,000명이 학교를 가야 되는데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은 2,000명밖에 안 돼. 그러면 3,000명은 수용이 안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전반, 오후반을 나눌 수밖에 없고 또 어쩔 수 없이 이제 지어야 되는데 이게 개발이 다 됐기 때문에 지을 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에다가 갔다가 여기다 학교 짓고 애들 여기서 아침에 나와서 학교 갔다가 집에 돌아오지 않아요. 개구리 잡으러 갔다가 잃어버리고 이런 문제가 발생해지면서 살기가 쉽지 않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오전 오후반은 나눠지고 학교에 운동장도 없어서 옥상에다 쓰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서울에 출퇴근해야 되는데 도로가 옛날에 준농림 지역이다 보니까 시골길이었겠죠. 그러니까 1차선 도로로 짜 있는데 세대수는 많이 들어와서 차가 나오는데 출퇴근 시간에 예전에 서울까지 30분이면 갔는데 이게 어느 날부터는 1시간, 2시간 요 안에서만 3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왜? 인구는 2만 명이 늘었는데 옛날 도로 그대로입니다. 아파트만 지어놨기 때문에. 즉 기반시설 생각 없이 건물만 지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용인시가 난개발의 온상이라는 등 이런 말을 먹게 되면서 문제가 뭐였냐. 당해 지역이 무슨 지역이었었기 때문에 그래? 준농림 지역이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중적으로 관리를 못해서 그러면 국토이용관리법하고 그 도시계획법을 합쳐서 앞으로는 전 국토에 무조건 개발할 때는 반드시 뭘 먼저 짜겠다. 선 계획을 짜겠다. 그리고 나서 후에 이용을 하겠다. 후 개발을 하겠다. 그래서 국토의 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 그 이용에 관한 것들을 규제하는 법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통합을 시켰어요. 그러면서 이제 전국토는 앞으로 먼저 계획을 짜고 그다음 후에 이용을 하겠다 해서 이제 계획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용을 어떻게 하겠다가 나오는 건데 그러면서 문제가 됐던 준도시하고 준농림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 해서 하나로 묶어버리는 게 관리지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나오게 된 건데 그러면 준도시 준농림은 이제 개발이 가능하다 보니까 이걸 집중적으로 관리합시다. 예를 들어서 용인시가 그 당시에 아파트를 지어놓은 거 딱 보시면 사진을 보려고 넣은 거니까 뭐 자세하게 안 보이더라도 감만 잡으시면 돼요. 이 아파트 산등성에다가 그냥 아파트 지어놓은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시골길입니다. 기반시설은 거의 없고 그리고 아파트 성역갑 같이 지어놨죠. 옛날 그 농촌 바로 옆에 있는 준농림이다 보니까 1차선 도로예요. 출퇴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초등학교가 없으니까 계속 짓기 시작했어요. 아파트 옆에 또 아파트 옆에 또 아파트 옆에 학교가 계속 부족하니까. 그리고 여기가 그 죽전 고가도로인데 항상 이랬습니다. 항상 그 당시에. 그래서 한번 여기 들어가면 사람들이 막 뛰어다녀요. 왜 뛰어다녀요? 화장실 때문에 막 급하니까 막 가야 되거든 지금. 근데 여기서 지금 있는 사람이 옛날에는 30분 걸리던 게 이제는 막 3시간, 4시간 걸리니까 살기 힘들죠. 그러면서 용인시를 주축으로 해서 이런 개발이 있을 수 없다. 이제부터는 철저하게 머리를 짭시다. 계획. 이용 목적도 다 정해놓고 기반시설을 맞춰야 되니까 계획적인 개발을 합시다라고 해서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전국의 토지를 개발 용도와 보전 용도로 나누되 도시지역과 비도시로 나눌 때 준도시, 중농림을 확 묶어서 관리적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농림지역 자연환경 그대로 놔두고, 그러면 도시지역은 먹고 자고 하는 지역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먹고 자고 일하는 지역을 주, 상, 공, 녹이라고 그래서 이제 세분을 네 가지로 한 겁니다. 주거지역하고 상업지역하고 공업지역하고 녹지지역. 그래서 먹고 자고 하는 녹지 주거지역인데, 주거지역도 주택만 지어야 되는 땅이 있고 상업 기능이 있는 땅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인데 전용해서 해라 해서 전용 주거. 나는 일반적인 기능 들어가서 일반 주거. 상업 업무 기능을 준해서 하나 더 넣겠다 해서 준 주거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상업지역은 중심 업무 기능 확충하기 위해서 중심, 일반, 유통, 근린상업지역에서 네 가지로 세분을 해버렸고, 그리고 공업지역은 공장만 지어야 되는 절대적인 전용공업지역과 일반적인 환경 저해하지 않는 공업 배치의 일반 공업과 준 다른 공업 기능 외에 경공업에다가 상업 업무 기능도 넣었어요. 추가로. 그런 땅들을 정해놓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땅을 만약에 이 땅을 갖고 있다고 할 때 이 땅이 어떤 용도냐, 주거 용도면 나는 여기다가 주거지역으로 주로 써야지 여기다가 위락시설을 집어넣거나 하면 주거 환경이 열악해지겠죠. 그래서 땅마다 다 용도를 정해놓고 그거에 맞는 건축물만 짓게끔 규제를 해놨어요. 그 만약에 어떤 A라는 사람이 나한테 오더니 제가 공인중개사인데 저 다가구 주택을 짓고 싶습니다. 토지 하나만 좀 소개시켜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러면 다가구 주택이 건축이 가능한 토지를 중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땅이 주택이 다가구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내가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법을 배우는 거예요. 공법을 배우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현재 땅이 어떤 지역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땅이 이제 현재 이렇게 정해져 있고, 그동안 문제가 되어왔던 게 난개발이 될까봐 중간에 녹지지역도 넣어서 환경을 좀 보존하면서 갑니다. 그리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이 있는데 관리지역은 세 개로 세분하겠다. 도시적으로 당장 가지는 않지만 조만간 가겠다 해서 계획을 철저히 짜는 지역에서 계획관리. 농림지역에서 농사 짓는 생산관리, 농림지역에 준하는 땅이에요. 자연환경 보존지에 준한 땅을 보존관리 이렇게 해서 세 개로 구분해 놓고서 정구적의 땅을 이렇게 나눠놓고 보니까 전용주거도 문제가 단독주택, 공동주택이 섞여 있으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두 개로 1종하고 2종으로 나눠놨어요. 단독주택 중심으로 지어라. 2종은 공동주택 중심으로 지어라. 일반 주거는요. 낮은 건물, 중간인 건물, 높은 건물 이렇게 해서 저층, 중층, 중고층에서 세 개로 세분해놨어요. 그래서 1종 일반 주거, 2종 일반 주거, 3종 일반 주거에서 총 21개 용도로 전국이 지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내 토지가 어떤 용도 지역이냐에 따라 토지를 이용하고 개발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게 서울시 현재 용도지역 현황도인데 서울시는 도시지역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이니까 주, 상, 공,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인데 그 시는 필요 없어요. 그림만 보시면 되는 거야. 현재 땅 중에 여기 땅이 무슨 땅이냐. 여기 땅이 지금 현재 주거지역인데 2종 일반 주거다. 그러면 아파트를 짓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2종 일반 주거니까 아파트를 지어놓은 거고, 여기는 3종 일반 주거라 좀 고층 아파트를 짓게 해놓은 거고, 여기는 1종 일반 주거라 연립주택이나 다세대만 지어라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 거죠. 그리고 공장만 지어라, 단독대만 지어라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따라 우리는 이용을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서울에 제일 많은 땅이 주거지역입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주거지역이 거의 49%예요. 서울시 땅에. 그리고 서울시는 녹지지역이 40% 정도 됩니다. 그럼 상업공업 중에서 이게 한 5%, 이게 한 4%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제일 적은 땅이 상업지역이라 땅값이 제일 비싼 지역이 상업지역이 되는 거야. 왜? 수요는 많은데 공급량이 적으니까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상업지역이 제일 비쌀 수밖에 없고,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규제를 해놔야 내 멋대로 이용하지 않고 효율적 관리가 되겠죠. 그래서 만든 게 용도지역 개념인 겁니다. 그러면 내 맘대로 이용 못하고 정해진 목적대로 이용해야지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파트를 짓겠다라 그러면 땅을 어떤 땅을 살 거냐, 중개를 할 때는 어떤 땅을 중개를 할 거냐. 아파트는 2종 일반 주거하고 3종 일반 주거밖에 안 됩니다. 1종 일반 주거는 4층이 알아서 아파트를 못 지어요. 준주거도 가능하고. 그러한 규제를 해놓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입니다. 예, 아주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면 사례 토지를 분석하면서 이거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사례가 있어. 하나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거주하는데 이 땅이 하나 있는데 풍납동에 298-11번지 땅이 하나 있는데요. 그 땅 이거예요. 이 땅 빈 땅입니다. 근데
해당 지역의 그럼 용도 지역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뜯어봤더니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뜯어봤더니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이제 민원 사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해당 토지별로 규제되어 있는 법률적인 규제, 구역, 뭐 지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게 지정이 돼 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서 사이트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라는 사이트를 다음에서 검색하시면 그 사이트 가서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이 토지에 대한 규제가 다 나와요. 300여 가지 제도 중에서 한 150개에서 160개 정도는 규제가 나오는데 숨어 있는 것들도 있긴 있지만 그런 건 차치하고 여기서 보니까 용도 지역이 2종 일반 주거로 나왔어요. 2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현재 이 땅의 면적은 300제곱미터고 소유자는 저 고상철입니다. 그리고 얼마의 건물을 지을 수 있을까? 그러면 얼마를 지을 수 있냐 없냐는 내 마음대로 짓는 게 아니에요. 규모 제한을 해놨어요. 토지마다. 규모 제한을 건폐율하고 용적률로 해놨는데 건폐율이란 말은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 용적률이라고 이건 들어보셨을 건데 정확한 개념을 설명을 해드리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 얼마 지을 수 있냐는 이 건폐율 용적률을 알아야지만 되고요. 그리고 이 건물을 지었을 때 주변에 비해서 수익 가치가 있을까 없을까를 판단하고 매수를 하고 중개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해당 지역에 대한 그 건폐율 용적률을 설명하기 전에 이거 개념부터 설명할게요. 땅이 100평이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땅이 어떤 용도 지역이냐에 따라 건폐율이 50%인 지역도 있고 60%인 지역이 있고 70%인 지역이 있어요. 규제를 해놓을 때. 근데 여기가 50%다 만약에 그럼 100평 중에 건물을 세울 건지 덮을 패자입니다. 세워서 덮어버렸어요. 여기다가 세워서 이렇게 덮어버릴 수 있는 비율이 있어요. 그 면적에 대한 비율이 50%다. 그러면 100평 중에 50%를 넘는다는 얘기는 50평을 넘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의 비율이 50%라는 뜻이에요. 그걸 건폐율이라고 합니다. 대지 면적 100평일 때 건축 면적이 50평이면 이 사람은 전체 대지의 50%를 진 거죠. 그걸 건폐율이라고 하는데 어떤 지역은 70%면 70평 질 수 있고요. 요 땅은 20%다 그럼 20평밖에 못 짓는 거예요. 이걸 다 규제를 해놨어요. 아까 21개 용도 지역마다. 그리고 용적률이란 용량, 쌓는 용량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우리가 자, 이 건물이 3층 건물입니다. 그러면 바닥 면적이 언제 100평입니다. 그럼 다 쓸 수 있는 전체 용량은 300평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닥 면적을 다 더한 합계, 이을 연자, 바닥 면자, 쌓을 적자에서 바닥을 다 더한 합계, 즉 한 개 동의 바닥 면적의 합계를 연면적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 연면적을 알면 그 전체 용량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비율로 정해놨을 때 대지 면적에 대한 쌓을 수 있는 연면적에 대한 비율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100%다라고 하면 대지에 대해서 한 배를 쌓는다는 얘기고 200%면 두 배를 쌓는다는 뜻이에요. 연면적이 여기 이게 200%라는 얘기는 대지가 100평일 때 연면적이 200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대지에 두 배를 쌓는다는 뜻이에요. 그럼 대지의 두 배면 100평의 두 배면 200평을 쌓는다는 얘기죠. 그럼 50평짜리가 몇 개 있어야 되냐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야죠. 50, 50, 50에서 5, 4, 20, 200평이 되겠네요. 그럼 이 땅에 건폐율 50%와 용적률 200%를 적용했을 때에는 최대 50평으로 져서 4층을 질 수가 있구나. 이 규모 제한이 용도 지역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해놓지 않으면 자기 마음대로 막 건물 지어서 일조 방해받고 이것저것 방해받게 되면 효율적 관리가 안 돼서 토지 건축물을 어떤 걸 지을 수 있는지도 규제하고 규모도 규제하겠다. 그러면 사례를 볼게요. 여기서 자, 대지 면적이 둘 다 100제곱미터인 땅인데 건폐율이 50%로 같은데 용적률은 얘는 50%고 용적률 100%예요. 그럼 뭐가 다르냐? 건폐율 50%면 대지 100제곱미터라고 했죠. 그럼 100제곱미터 중에 50%를 지면 건축 면적 50평밖에 못 짓는 거죠. 근데 용적률이 50%면 대지의 0.5배를 쌓게 해주는 거니까 50까지밖에 못 쌓아요. 그럼 이미 50을 쌓잖아 지금. 더 이상 못 쌓겠네요. 그럼 이제 여기서 끝나는 건데 이 같은 경우는 대지 면적은 똑같이 100제곱미터인데 건폐율은 50%로 같으면 한 층을 질 수 있지만 용적률이 100%면 대지의 한 배를 쌓는다는 뜻이거든요. 한 배면은 100제곱미터니까 이게 50이고 하나가 더 있어야 되죠. 50 더하면은 100이잖아.
그러면 똑같은 땅으로 생긴 거는 같지만 용도 지역에 규정되어 있는 용적률이 다름으로 인해서 지을 수 있는 규모가 더 커진 거예요. 그럼 왼쪽에 있는 거는 1억에 거래가 된다 그러면 이 땅은 2억에 거래가 돼야지 맞는 거죠. 2억보다 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규제가 다 달라지니까 건폐율하고 용적률 개념을 좀 아셔야 돼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이 그림 보면 더 확실하게 됩니다. 제가 만약에 갖고 있는 땅이 지금 현재 지하 1층에 지상 4층이에요. 근데 바닥 면적이 200제곱미터입니다. 그럼 이 건물의 연면적은 200이 5개니까 1000이 되겠죠. 그래서 연면적이란 한 개 동의 바닥 면적 합계 5개라서 1000이 되는데 용적률을 계산할 때는요. 용적률은 대지에서 쌓는 걸 규제하는 거기 때문에 대지에서 쌓는 비율을 규제하는 거죠. 그럼 얘는 요 규정에서 지하를 빼야 돼요. 그럼 요 부분이 800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용적률 계산할 때는 지하는 포함하지 않는다. 지상에 주차장 포함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아직 나중에 배우셔도 되고요. 전 지하만 일단 설명을 드릴게. 그럼 지하는 포함하지 않으니까 800까지가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 건물을 딱 봤을 때 지하 2층에 지상 5층입니다. 이 건물의 연면적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다 더해야 되죠. 다 더하니까 700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은 지하는 규제를 안 하고 지상에서 쌓는 것만 규제하기 때문에 용적률 산정 시 연면적은 500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념을 갖고 한번 볼게요. 자, 5가지 땅이 있는데 다 대지 면적이 100평입니다. 다 100평인데 건폐율은 50%로 똑같으면 100평 중에 50평 질 수 있는 거죠. 그럼 여기는 용적률이 얼마냐를 알아야 되는데 50평을 졌는데 용적률이 50%래요. 그럼 대지에 0.5배를 쌓는 거니까 50평밖에 못 짓는 거죠. 그래서 얘는 50평 짓고 더 이상 못 올라가요. 근데 여기 용적률이 100%야. 그럼 대지에 한 배 싸니까 쌀 수 있는 게 100평 쌓는 거죠. 그럼 50평이 몇 개가 있어야 되죠? 2개. 그럼 이제 얘는 2층까지 쓰는 거야. 용적률이 150%다. 대지에 1.5배를 싸니까 150평 쌀 수 있는 거죠. 50이 몇 개? 3개 있어야죠. 근데 용적률이 200%다. 대지에 2배 싸는 거니까 200평 쌀 수 있는 거죠. 50짜리가 4개. 그러면 250%다. 그럼 2.5배니까 250평 쌓는 거죠. 50짜리가 5개 써야죠. 그러니까 용적률이 커지니까 높이가 올라갔네요. 그죠? 용적률을 가지고서 밀도를 규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은 용적률이 엄청 크고요. 주거지역은 낮아. 그러니까 용적률 때문에 건축물을 더 이상 못 짓게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가 건폐율이 몇 프로다, 용적률이 몇 프로다는 용도지역을 알아야 돼요. 그럼 어떤 용도지역인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부동산 정보 확인하는 방법 중에 최우선적으로 하려면 주소지를 확인할 줄 아셔야 됩니다. 주소가 뭐냐? 그럼 그 주소를 갖고 토지용계획 확인서를 아까 받기 위해서는 사이트가 하나 있댔죠. 그 사이트는 여러분 실무 과정이 아니니까 한번 이런 게 있구나라고만 들어두세요. 확인했더니 어떤 용도적인지 나왔어요. 그럼 그 다음에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 판단을 한 다음에 얼마를 지을 수 있다라는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라는 사이트를 검색해. 네이버라든지 다음에서 검색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 주소 거기에서 입력을 하시면 용도지역이 뭐다 어떤 기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규제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용도지역이 나오면 건폐율 용적률이 다 일정하게 비율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에 맞춰서 건물을 지을 수 있다.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또 1조 제한이라든지 사선 제한이 또 있고 기타 다른 규정들에 의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규제가 달라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한테 좀 처반이겠다 이렇게 설명한 건데 그래서 이 사이트인데 뭐 그림은 자세하게 안 보셔도 되고 토지 이용 규제 정보 서비스라는 루리스 사이트를 보여드린 거예요. 그 사이트에서 이렇게 토지 이용계획 확인 열람에서 들어가서 보면 이제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가 이게 발급이 되면 여기 용도 지역이 2종 일반 주거라고 써 있는 거야. 글씨 안 보일 거예요. 2종 일반 주거 지역이라고 돼 있으면 이 땅에는 2종 일반 주거에 맞는 건물을 지어야 된다. 그래서 해당 땅 표시가 이렇게 생겼고 해당 도로도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에 접해 있어야 건축 허가가 나거든요. 건축 허가는 나는데 어떤 건물을 얼마까지 짓 거냐 이거 판단을 하기 위해서 부동산 관련된 공법 내용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사례를 한번 분석해 보면 제 꿈이 다가구 주택 10개 짓는 겁니다. 10개 져서 한 개당 월세가 한 400씩. 그래서 10개면 얼마야? 4천만 원이죠. 그래서 월세 수입만 4천만 원. 뭐 세금 뭐 다 내고 3천만 원 순수익이 나오게끔 목표로 살고 저 지금 하나씩 사고 있는데 만약에 그거를 내가 짓겠다 그러면 제일 먼저 땅이 있어야 되는데 이 땅이 아까 전에 말했던 300제곱미터입니다. 임대 사업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확인해 봤더니 용도 지역을 알아야 되는데 이종 일반 주거 지역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건폐율이 조례상에 적용되는 게 50%, 200%야. 그럼 이 땅이 현재 300제곱미터인데 300제곱미터에 나는 50%를 적용받아서 최대 지으면 150제곱미터를 짓겠네요. 그죠? 근데 용적률이 200%라는 얘기는 대지 면적 300이 2배를 쌓는 거잖아요. 위로. 그럼 600을 쌓을 수 있으니까 150이 몇 개 있으면은 600이 되는 거죠. 150, 150, 150. 4개 있어야죠. 4개 있으니까 4층까지 짓 수 있는 거야. 나는 이 땅에다가. 그런데 임대 사업을 하는데 이렇게 큰 평수는 너무 크잖아. 150제곱미터 너무 크니까 한 45평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절반으로 잘라야지. 절반 잘라서 75제곱미터 나눠요. 뭐 계단이라든지 뭐 이런 거 엘리베이터 이런 거 있다면 좀 빠지겠지만 개략적으로 잡는 겁니다. 그러면 75제곱미터면 22평이에요. 근데 여기 주변에 봤더니 1층을 상가로 빼면 한 보증금 5천에 한 200씩은 받더래. 그러면 여기다가 GS25 넣고 여기다가 월세 받아야죠. 여기 호합인 넣어줬어. 월세가 여기 예를 들어서 보증금 5천에 200이다. 그러면 벌써 보증금 5천이면 1억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매달 월세 수익은 400이 나오는 거야. 나는 내가 여기서 거주하면서 5개는 전세를 준다거나 월세를 받겠다. 근데 땅밖에 없는 사람은 돈이 없잖아요. 그럼 돈을 만약에 PF 발생해서 돈을 빌렸다. 대출한 게 5억이다. 그러면 한 개당 보증금 1억 잡아. 1억 잡아서 5억 빼가지고 갚아버리면 되죠. 그래서 나는 5개를 임대를 하고 한 개는 내가 거주를 하겠다. 그럼 75제곱미터는 22평이니까 22평 주변에 봤더니 전세가 보통 1억 정도 한대요. 그럼 1억이면은 5개니까 5억이 나오겠죠. 그걸 건축비로 충당해 버리겠다. 이런 가설계를 하기 위해서 이 땅의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규모 제한 이런 걸 보는 거야.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건물을 지으려면 항상 건축법에 도로가 있어야 돼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도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해당 지역에 도로가 있어야 되는데 마치 붙어 있었죠 아까 전에. 그럼 이제 건축허가는 났는데 또 건축법에 가면 주거 지역에 또 사선 제한이란 게 있어요. 높이 제한이란 게. 그래서 이 건물을 똑바로 졌을 때 이렇게 졌어야 되는데 중간에 여기가 이렇게 못 치고 중간에 여기가 끊겼죠. 이렇게 끊긴 이유가 이 건너편 도로 건너편에 1.5배를 초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선 제한이란 게 이렇게 걸리는 거야. 그러면 이 부분을 못 짓게 된다는 얘기는 아까 전에 말했던 22평이 아니라 이 부분은 22평이 아니라 뭐 18평, 뭐 16평이 되겠죠. 그럼 보증금이 좀 떨어지겠네. 그런 것들까지 생각을 하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 거지 단순하게 똑바로 이렇게 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사선 제한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 규정을 이제 건축법하고 이제 기타 법률에서 또 배우실 거야. 이런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그럼 내가 이 부분을 알아야 되겠구나. 부동산 관련된 법률을 배운 이유가 방금 전에 제가 설명한 게 전부 다 부동산 공법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은 이해되셨나요? 네. 이런 것들을 하나씩 배워서 중개 실전 업무에서 써먹기 위해서 부동산 공법이라는 게 배우는 거구나. 그래서 오리엔테이션이다 보니까 뭐 자세하게 설명을 안 했지만 대충 짐작만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왜 부동산 공법을 배워야 되는지는 앞으로 26회 대비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26회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25회 시험이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지엽적인 문제가 많이 나오면서 수험생들이 풀 수 없는 문제를 중간중간에 넣어버리니까 손을 못 대면서 되게 어렵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마 26회 때는 약간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중간 정도 이상은 가지 않겠는가. 여기 문항수를 보면 40문제 중에서 한 8문제 정도가 이제 상문제로 손을 댈 수 없는 문제, 그리고 중간 정도 쉬운 문제에서 우리는 이 부분에서 최소한 60점 이상만 맞으면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은 버려도 우리는 충분히 몇 점이 나요? 8문제를 버려도요. 8문제를 버려도 얼마가 나오는 거야? 80점이 나옵니다. 그 중에 중간에 좀 어려운 걸 떨어져도 이 부분만 맞아도 60점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법은 전략이 중요한 겁니다. 약간 고득점을 바라지 마시고 양이 많기 때문에 시간을 최대한 줄여서 효율적으로 일단 60점 선에서 5점 사이로 맞고 중개사법을 더 양이 적으니까 조금 더 우리 임선정 교수님께서 잘 해주실 거니까 그 부분을 더 열심히 하셔서 점수를 받는 형태로 가는 게 아마 학습안에서 제일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25회 때 문제는요. 틀려라는 문제가 6개는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틀려라는 문제 6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기본 문제만 맞추면 점수는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었지만 틀리라고 한 문제 때문에 당황해서 못 푼 문제도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26회 시험은 아마도 제가 볼 때는
중간 형태의 문제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앞으로 문제를 여러분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준비하는 거예요. 논술도 아니고 객관식 문제를 푸는 거기 때문에 40문제 나오는데 한 문제당 5개 지문에서 답을 하나 찾는 거예요. 그럼 답 찾는 요령도 좀 따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문을 읽을 때 좀 기억해야 될 게 그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나오고요. 틀린 것은 그럼 이 부분을 머릿속에서 딱 읽고 옳은 걸 내가 찾아야지 하고 있는데 문제를 읽다가 보면 내가 옳은 거 찾으란 거야? 틀린 거 찾아 이 구분도 못하고 문제를 풀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일단 옳은 것 찾아라, 맞는 것 찾아라, 속하는 것 찾아라 그러면 일단 동그라미 쳐야 돼요. 또 틀린 거, 관계없는 거 찾아라, 내용 아닌 거 찾아라, 잘못된 거 찾아라 이거 다 틀린 거 찾아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이거를 구분한 상태에서 오지선다해서 읽어나가는 과정에서 자꾸 내가 올바른 거 찾고 있는지 아니면 틀린 거 찾는 건지 뒤바뀌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연습할 때는 옳은 것 찾아라에다 동그라미 치고 이제 푸셔야 됩니다. 그리고 틀린 것을 고르라고 되어 있는데 맞는 거 고르고 나서 다시 또 검탄하게 되면 시간이 1분이 넘어버리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나중에 성급하게 문제 답 찾다가 실수로 틀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많이 실수했던 것처럼 여기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출제 경향은요. 예전에는 암기식 단순 암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좀 많았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흐름 요하는 문제가 많아지고 그 전체적인 내용에서 구석구석에서도 막 냅니다. 그래서 틀려라 하는 암기식 문제는 버려버리셔야 돼. 그리고 관련사항 비교하는 형태의 문제를 좀 많이 내고 있고 최근에 그리고 출제자가 막 독창적으로 만들어낸 문제가 거의 보통 한 4-5문제 정도는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접근해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그리고 이제 법조문은 그대로 쓰되 응용하는 문제, 계산 문제 같은 거 좀 내고요. 그리고 기존의 감정평가사, 주택관리사 유형하고 비슷하게 많이 나오니까 꼭 그 해에 관련된 부동산 공법 관련된 문제제가 마지막에 풀어드릴 테니까 그것까지 꼭 보고 가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개정된 게 있으면 개정된 것들은 거의 언급을 많이 하니까 그거 위주로 앞으로 좀 공부를 학습하는 데서 좀 생각을 좀 하자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26회를 준비하면서 부동산 공법은 양이 많습니다. 내용이 어렵다기보다는 양이 많기 때문에 6개의 법률 중에 잘 나오는 법률 위주로 일단 하나씩 끝내고 적게 나오는 거 버려버리세요. 과감하게. 그래야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의 영역에서 1년 안에 합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단순 암기보다는요. 전체적인 제가 틀을 많이 제시할 거예요. 그래서 체계도 같은 거 제가 자료실에 올리면 다운받으셔서 자주자주 보시면서 전체적인 흐름 잡으시고 그리고 수치는 나중에 가서 암기하면 됩니다. 권한자라든지 몰아서 전체를 한꺼번에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중간에 진행하다 보면 요약집하고 서브리 노트는 나올 건데 그걸 처음부터 보면은 기본적인 개념이 안 잡히니까 일단 기본서 정리한 후에 요약집을 통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방법은 기본서 일단 3회독은 일단 하셔야 돼요. 저랑 같이 한 번, 그리고 심화할 때 한 번, 개인적 혼자로 한 번, 딱 3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제집으로 가서 내가 모르는 거 오답 노트 만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모의고사 연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총정리 제가 요약해 드릴 겁니다. 그 총정리 보신 다음에 연습을 해서 시험장 2015년 11월 셋째 주나 넷째 주 일요일에 아마 시험일 거예요. 그때 그 자세로 그대로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을 할 거니까 앞으로 부동산 공법 관련돼서 질문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질문을 만약에 게시판에 하시면 제가 최대한 시간이 나는 대로 빨리빨리 여러분한테 피드백을 해드릴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시면 성실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EBS 명품 공인중개사에서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앞으로 여러분하고 1년 동안 같이 잘해서 멋진 공인중개사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도 열심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반갑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